유튜브 채널 미국 주식 이슈워치에서 제공하는 심층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뭐랄까 AI 시대를 이끌고 있는 정말 핵심 중의 핵심 기업이죠. 우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최근 몇 년간 진짜 눈부신 성장을 보여줬어요. 이건 뭐 다들 아시는 사실일 테고, 근데 동시에 만만치 않은 도전 과제들도 있고 또 시장의 기대치가 워낙 높다 보니까 그 부담감도 상당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 엔비디아의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한번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오늘 엔비디아 이야기 정말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요. 먼저 엔비디아라는 기업의 그 근본적인 정체성, 그러니까 얘네가 뭘 하려는 회사인지부터 시작해서요. 회사의 핵심 비전은 뭐고, 그걸 또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로 구현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늘 자랑하는 그 독보적인 기술 경쟁력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 좋습니다. 기술 경쟁력 빼놓을 수 없죠. 그렇죠. 그리고 또 최근에 발표된 재무 성과나 운용 성과 같은 것들도 좀 면밀히 뜯어봐야겠죠. 이걸 보면서 시장이 엔비디아에 뭘 기대하고 있고 또 어떤 점을 우려하고 있는지가 좀 드러나거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엔비디아가 앞으로,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마주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리스크 요인들, 반대로 또 어떤 성장 기회들이 있을지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해서요. 청취자 여러분께서 엔비디아라는 기업을 정말 다각도로 좀 입체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정말 기대됩니다. 그럼 먼저 엔비디아의 정체성 그리고 비전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살펴본 자료를 보면 엔비디아는 스스로를 딱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AI 컴퓨팅 분야의 선도적인 기업. 이야, 이 자체만으로도 뭐랄까 자신감이 정말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선도기업, 리더라는 거죠. 와 가속 컴퓨팅을 통해 세상의 가장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 이건 뭐 단순히 반도체 칩 만들어서 파는 회사가 아니라 우리 기술로 세상을 바꾸겠다. 이런 엄청난 포부를 보여주는 대목인 것 같아요. 네, 비전 자체는 정말 거창하고 미래지향적이죠. 뭐 세상을 바꾸겠다는데, 근데 그 자료를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목표로 삼는 고객층이 정말 넓어요. 아주 광범위합니다. 데이터 센터나 AI 기업들은 뭐 기본이고, 게이머들, 전문가나 크리에이터들, 심지어 자율주행차 개발사까지 다 포함하고 있거든요. 아, 그렇죠. 정말 다양하네요. 네, 이렇게 너무 다양한 전선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사업을 막 펼치는 게 과연 효율적일까? 이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랄까, 자원을 배분하는 문제도 있을 거고, 각기 다른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계속 유지하는 게 이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거란 말이죠. 시장마다 특성도 다르고 요구사항도 다 다를 텐데, 그걸 다 만족시키면서 모든 분야에서 최고 수준을 유지한다? 글쎄요, 좀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여러 시장을 동시에 공략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도 당연히 있겠죠. 근데 저는 오히려 이게 엔비디아 기술의 그 범용성 그리고 확장성을 아주 잘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해요. GPU라는 그 강력한 기술 기반 위에서 데이터 센터, 게이밍, 전문가용 시각화, 자율주행차 이런 다양한 시장에 실제로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 이게 중요한 거 아닐까요? 성과를 내고 있다는 건 인정합니다. 특히 데이터 센터 쪽은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이 비전이 사업 전략이랑 굉장히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저는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단순히 하드웨어만 파는 게 아니라 그 자료에서도 강조하듯이 쿠다라는 독점적인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구축했다는 점, 이게 정말 강력한 무기 같아요. 개발자들이 엔비디아 GPU 위에서 AI 모드를 만들고 최적화하도록 딱 유도를 하고 한번 이 생태계에 발을 들이면 다른 플랫폼으로 넘어가기가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그런 소위 락인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 락인 효과, 특정 기술이나 플랫폼의 사용자를 딱 묶어두는 효과 말이죠. 그게 현재 엔비디아의 강력한 경쟁 우위라는 점은 저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강력해요. 하지만 기술 변화 속도가 정말 무섭도록 빠른 게 이 IT 환경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그런 좀 폐쇄적인 생태계가 과연 장기적으로도 계속 유리할지는 이건 좀 신중하게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폐쇄적이라고 보시는군요. 네, 상대적으로요. 예를 들어서 더 개방적이면서 효율적인 새로운 컴퓨팅 표준 같은 게 나오거나 아니면 경쟁 기술이 확 떠올랐을 때 기존 쿠다 생태계의 그 관성 때문에 시장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할 위험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그 높은 전환 비용이 아주 강력한 해자, 그러니까 경제적인 방어벽이 될 수 있겠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선택의 폭이 제한되고 또 잠재적인 비용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엔비디아는 그 강력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단순히 돈만 버는 게 아니라 앞서 말한 그 세상의 복잡한 문제 해결이라는 비전을 진짜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AI 기술을 게임 그래픽 향상에만 쓰는 게 아니라 자료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과학 연구나 헬스케어 분야, 뭐 예를 들면 AI 기반으로 질병을 진단한다든지 또 금융 분야에서 사기 탐지 시스템을 개발한다든지 이렇게 사회 전반의 혁신을 이끌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좀 다각화하는 것은 특정 시장이 좀 안 좋아지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려는 뭐랄까 상당히 현명한 전략으로 보여요. 사회 전반의 혁신 주도라는 비전, 분명 매력적입니다. 듣기에는 참 좋죠. 그런데 실제 사업 구조를 보면 현실은 약간 다릅니다.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아까 잠시 언급했던 그 자료를 보면요. 최근 분기 매출의 무려 88%가 데이터 센터 부문 하나에서 나왔어요. 88%요? 와, 정말 높네요. 네, 비전은 아주 넓게 펼쳐져 있는데 실제 돈은 특정 분야, 특히 AI 서버 시장에 극도로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물론 지금 가장 뜨거운 시장이긴 합니다만 이런 지나치게 높은 의존도는 만약에 AI 시장의 성장세가 조금이라도 둔화되거나 아니면 경쟁 환경이 갑자기 확 바뀔 경우에 회사 전체 실적에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위험 요인입니다. 결국은 그 거창한 비전과 실제 사업 포트폴리오 사이의 균형, 그리고 각 사업 부문별로 리스크 관리를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 이게 엔비디아를 평가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데이터 센터 의존도 문제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 같네요. 잠시 후에 수익 구조 보면서 더 깊이 이야기해보죠. 자, 그럼 이제 엔비디아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과 수익 구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또 다른 자료를 보면 엔비디아의 핵심 전략은 단순히 고성능 GPU 칩을 파는 게 아니라고 명확히 설명하고 있어요. 하드웨어랑 그 위에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함께 묶어서 제공하는 플랫폼 전략,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전통적인 반도체 칩 설계나 판매 회사, 예를 들면 인텔이나 AMD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드웨어 성능도 물론 중요하죠. H10 뭐 이런 칩들 성능 대단하잖아요. 근데 엔비디아의 진짜 경쟁력은 그 하드웨어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게 해주는 그 소프트웨어, 특히 쿠다 플랫폼에서 나온다고 그 자료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쿠다라는 게 엔비디아 GPU에 있는 수많은 코어들을 이용해서 병렬 컴퓨팅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프로그래밍 모델이자 플랫폼인데 이게 뭐 AI나 딥러닝, 고성능 컴퓨팅, HPC 분야에서는 사실상 표준으로 자리를 잡았죠. 그렇죠. 그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수백만 명의 개발자가 이미 쿠다를 기반으로 AI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다고 해요. 이게 바로 엔비디아의 그 독점적인 지위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개발자들은 이미 쿠다에 익숙하고 또 쿠다 DNN이라고 하는 딥러닝 연산 가속 라이브러리나 텐서얼트 같은 추론 최적화 도구처럼 아주 잘 최적화된 수많은 라이브러리랑 도구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엔비디아 GPU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거죠. 네,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네, 이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아주 긴밀한 결합. 이게 바로 경쟁사들이 정말 쉽게 넘볼 수 없는 강력한 경제적 해자, 모아트를 구축하는 겁니다. 한번 엔비디아 생태계에 발을 딱 들이면 이미 개발된 코드를 다른 플랫폼으로 옮기는데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다른 하드웨어로 바꾸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죠. 이게 바로 높은 전환 비용, 스위칭 코스트가 발생하는 겁니다. 쿠다 생태계의 현재 그 지배력, 그건 뭐 인정해야 합니다. 대단하죠. 하지만 기술 세계에 영원한 건 없다는 점, 이걸 좀 상기해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AMD의 ROCm 같은 경우, 이건 쿠다에 대응하는 AMD의 개방형 소프트웨어 플랫폼이거든요. 그리고 인텔의 원API도 있죠. 이것도 다양한 하드웨어 아키텍처를 지원하려는 인텔의 개방형 프로그래밍 모델이고요. 이런 경쟁 플랫폼들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고 특히 개방형 표준을 지향하면서 엔비디아의 그 폐쇄적인 생태계에 계속 도전하고 있습니다. 경쟁사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군요. 그렇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특정 기업의 기술에 너무 과도하게 종속되는 걸 피하려는 움직임이 학계나 산업계에서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엔비디아에만 묶여 있어야 하냐 이런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높은 전환 비용이 엔비디아에게는 분명 유리한 고지이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기술 선택의 유연성을 제한하고 또 잠재적인 비용 부담을 더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경쟁 플랫폼의 도전은 뭐 계속 되겠지만 저는 쿠다가 거의 20년 가까이 쌓아온 그 방대한 코드 베이스랑 최적화 수준, 그리고 그 엄청난 개발자 커뮤니티의 힘은 단기간에 따라잡기가 정말 어려워 보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 수익 구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죠. 앞서 본 자료들과 다른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엔비디아의 수익은 크게 네 부문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데이터 센터, 게이밍, 전문 시각화, 프로페셔널 비주얼라이제이션, 그리고 자동차, 오토모티브. 네, 그 네 가지가 주요 사업 부문이죠. 네. 이 중에서 최근 몇 년간 정말 폭발적인 성장을 주도하면서 핵심 수익원으로 확실히 자리 잡은 건 뭐니 해도 데이터 센터 부문입니다. A100, H100 같은 고성능 AI 가속기 판매랑 이걸 또 여러 개 탑재한 DGX 시스템.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AI 슈퍼컴퓨터 완제품이죠. 이 수요가 정말 폭증했어요. AI라는 이 새로운 시대의 골드러시에서 가장 중요한 도구인 삽과 곡괭이를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그런 소위 골드러시 상인, 골드러시 머천트 모델을 아주 성공적으로 구현하면서 정말 높은 마진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 골드러시 상인 비유, 현재 상황을 아주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딱 맞는 비유 같아요. 하지만 앞서 제가 지적했듯이 그 자료 기준으로 데이터 센터 부문이 전체 매출의 88%를 차지한다는 이 극심한 의존도, 이건 명백한 리스크입니다. 만약에 AI 시장의 성장이 예상보다 좀 둔화된다거나 아니면 주요 고객사인 대형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들, CSP라고 하죠.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들이 자체 AI 칩 개발에 성공해서 엔비디아 칩 구매를 확 줄인다거나 혹은 AMD가 최근에 내놓은 MI300X 같은 이것도 고성능 AI 가속기거든요. 이런 경쟁 제품이 가격 경쟁력을 확 앞세워서 시장 점유율을 잠식하게 시작한다면 엔비디아 전체 실적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아, 자체 칩 개발하는 회사들이 있죠.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게이밍 부문이 여전히 건재하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제공하고는 있지만 자료 보면 전년 대비 16% 성장했죠. 데이터 센터 부문의 그 거대한 규모와 잠재적인 변동성을 상쇄하기에는 좀 역부족일 수 있습니다. 결국 골드러시 상인 모델 자체가 영원할 수는 없어요. AI 기술의 발전 방향이나 시장 경쟁 구도가 바뀌면 언제든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리스크 요인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래도 현 시점에서 엔비디아의 기술적 우위는 여전히 압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자료에서 엔비디아의 복점작 기술 경쟁력을 더 자세히 다루고 있는데 역시 핵심은 쿠다 플랫폼이에요. 20년 이상 정말 꾸준히 투자해온 이 독점적인 병렬 컴퓨팅 플랫폼하고 관련 아키텍처 덕분에 GPU가 그냥 단순한 그래픽 처리 장치를 넘어서 AI나 과학계산 같은 고성능 컴퓨팅, HPC의 핵심 두뇌 역할을 하게 된 거죠. 대부분의 AI 연구자나 개발자들이 파이토치나 텐서플로어 같이 쿠다 위에서 돌아가는 프레임워크를 사용한다는 이 사실 자체가 그 위력을 증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쿠다의 현재 지배력, 그리고 그 생태계의 깊이, 분명 대단합니다. 그 점은 뭐 부인할 수 없죠. 하지만 그 자료에서도 짚고 넘어가듯이 기술 세계에서 사실상의 표준이라는 그 지위는 언제든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영원한 건 없어요. AMD나 인텔의 끊임없는 추격도 무시할 수 없고 특히 특정 기업의 독점 기술에 대한 어떤 반발 심리 같은 것과 함께 개방형 표준을 지향하는 오픈소스 진영의 대안 기술이 부상할 가능성도 항상 열려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특정 기업 기술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생태계 전체 혁신 속도를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 이런 비판적인 시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요. 하지만 엔비디아는 단순히 쿠다 소프트웨어만 앞세우는 게 아니라 하드웨어와의 그 통합 시너지도 극대화하고 있다는 점을 봐야 합니다. 그 자료에 따르면 최신 GPU 아키텍처인 호퍼나 곧 출시될 블랙웰 같은 이런 칩들하고 쿠다 플랫폼을 아주 긴밀하게 통합해서 최적의 성능을 끌어내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여러 개의 GPU를 마치 하나처럼 초고속으로 연결하는 NVLink 기술, 그리고 데이터 이동이나 처리 효율을 높여서 CPU 부담을 확 줄여주는 DPU, 즉 데이터 프로세싱 유닛, 그리고 서버 간의 고속 네트워킹을 위한 인피니밴드 솔루션까지 다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공급합니다.
아, 정말 이것저것 다 하는군요. 네, 말대로 AI 팩토리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포괄하는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겁니다. 경쟁사들이 개별 칩 성능에 좀 집중할 때 엔비디아는 이런 통합 패키지를 통해서 시스템 전체의 성능과 구축 편의성이라는 더 높은 가치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거죠. 통합 솔루션이 시스템 구축의 복잡성을 줄여준다는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편리하죠. 하지만 이것도 역시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고객의 하드웨어 선택권을 제한하고 특정 벤더, 즉 엔비디아에 대한 기술적 종속성을 더욱 심화시킨다는 단점이 있어요.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비용 상승이나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때 유연성이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종속성 문제,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또 AI 기술 분야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엔비디아의 그 통합 솔루션이 항상 모든 종류의 AI 작업에 최적의 선택지가 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특정 목적에는 다른 회사에 좀 특화된 하드웨어나 개방형 소프트웨어 조합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는데 엔비디아 생태계에 너무 깊숙이 발을 들인 고객은 그런 대안을 선택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선택의 폭이 좁아지는 겁니다. 그런 우려도 일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장의 반응을 보면 엔비디아의 통합 전략이 상당히 성공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자료에서도 언급하듯이 AI 시대를 위한 인프라라는 이 강력한 브랜드 이미지, 그리고 전 세계 AI 개발자, 연구소, 기업들이 다 참여하는 이 방대한 네트워크 효과는 엔비디아의 해자를 더욱 깊고 단단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새로운 AI 모델이나 애플리케이션이 나올 때마다 엔비디아 플랫폼에서 가장 먼저 개발되고 최적화되는 경향이 점점 강해지면서 플랫폼 자체의 가치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경쟁사가 정말 쉽게 모방하기 힘든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력한 브랜드 이미지, 그리고 네트워크 효과, 이것도 그 이면을 좀 봐야 합니다. 만약에 엔비디아 플랫폼에서 아주 심각한 보안 취약점 같은 게 발견된다거나 아니면 성능 저하 문제가 발생한다거나 혹은 정말 파괴적으로 혁신적인 경쟁 플랫폼이 딱 등장해서 사용자들이 이탈하기 시작한다면 그 강력했던 네트워크 효과는 오히려 급격하게 약화될 수 있습니다. 아, 그렇죠.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겠네요. 그 압도적인 지위가 미래에도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끊임없는 기술 혁신은 기본이고 동시에 발생 가능한 다양한 리스크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함께 병행되어야만 현재의 리더십을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리스크 관리가 핵심이라는 말씀이시군요. 공감합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최근에 발표된 재무 및 운영 성과를 살펴보면서 현재 엔비디아의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진단해 보겠습니다. 최근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2025 회계연도 2분기 실적 발표는 정말 시장을 깜짝 놀라게 했어요. 매출이 무려 300.4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치였던 287억 달러를 크게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했죠. 와,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이 무려 122%에 달합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그 헤드라인 자체는 분명 인상적입니다. 숫자가 워낙 크니까요. 하지만 다른 자료에서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듯이 이 엄청난 실적 발표 직후에 시간의 거래에서 엔비디아 주가가 오히려 8% 이상 급락했다는 사실, 여기에 좀 주목해야 합니다. 아, 맞아요. 저도 그 뉴스 봤어요. 실적은 좋은데 왜 떨어졌지?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은 단순히 발표된 그 숫자 자체보다는 그 안에 숨겨진 미래 성장성에 대한 어떤 미묘한 신호나 우려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과거의 눈부신 실적만으로는 이제 시장에 높아질 대로 높아진 그 기대치를 충족시키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신호로 읽힐 수도 있다는 거죠. 실적은 역대급인데 주가가 하락했다는 건 좀 의외긴 하네요. 하지만 숫자 자체만 놓고 보면 정말 대단하잖아요. 특히 핵심 성장 동력인 데이터 센터 부문 매출. 이게 자료에 따르면 263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54%나 폭증하면서 전체 매출의 88%를 차지했습니다. 이건 가속 컴퓨팅과 생성형 AI에 대한 전례 없는 수요가 계속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같은 클라우드 기업들이 AI 인프라 구축에 정말 막대한 투자를 쏟아부은 결과가 그대로 나타난 겁니다. 엔비디아 HGX 플랫폼 같은 그 고가 제품들이 정말 불티나게 팔렸다는 이야기죠.
네, 데이터 센터의 성장은 분명 경이롭습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죠. 하지만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시장의 우려가 촉발된 측면도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번 분기 매출 성장률 122%는요. 직전 3개 분기 연속으로 200%를 넘었던 그 성장률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크게 둔화된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아, 성장률 자체가 둔화되었다는 거군요. 그렇죠. 절대적인 성장률 자체는 여전히 엄청나게 높지만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치가 워낙 비현실적으로 높아져 있었기 때문에 성장 모멘텀이 이제 정점을 찍고 둔화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실망감을 안겨준 것이죠. 심지어 일부 투자자들이 비공식적으로 기대했던 소위 위스퍼 넘버라고 하죠. 시장에 조용히 퍼져 있던 그런 비공식적인 기대치와는 미치지 못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 위스퍼 넘버라는 게 공식적인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보다 더 높은 경우가 많아서 이걸 충족시키지 못하면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아, 위스퍼 넘버 그런 것도 있군요. 근데 성장률 둔화는 매출 규모 자체가 워낙 커졌으니까 어느 정도는 예상된 부분 아닐까요? 이익 측면을 보는 더 인상적인데요. 자료 기준으로 순이익이 166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68%나 증가했습니다. 주당 순이익, EPS, 그러니까 주식 1주당 벌어들인 순이익 역시 같은 비율로 증가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매출 성장률 122%보다 이익 성장률 168%가 더 높다는 점이에요. 이건 엔비디아가 AI 반도체 시장에서 정말 강력한 가격 결정력을 유지하고 있고 수익성이 매우 뛰어나다는 걸 의미하죠. 매출 총이익률, 그러니까 매출에서 매출원가를 뺀 이익의 비율도 75.1%라는 정말 경이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이건 거의 독점적인 지위가 아니면 불가능한 숫자 아닌가요? 높은 수익성하고 마진율은 엔비디아의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보여주는 지표임은 분명합니다. 네, 75.1%면 엄청나죠. 하지만 그 75.1%라는 매출 총이익률 역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 데이터를 보면 이게 직전 분기의 78.4% 대비로는 3.3%포인트 하락한 수치예요. 아, 직전 분기보다는 떨어졌군요. 네, 물론 여전히 업계 최고 수준의 마진율이긴 하지만 최고점에서 소폭이나마 하락했다는 점, 이거는 향후에 경쟁이 더 심화되거나 제품 믹스가 좀 변하거나 하면서 마진 압박이 올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자료에서 지적된 것처럼 이번 실적 발표에서 투자자들의 우려를 가장 크게 자극한 요인은 바로 차세대 주력 AI 칩인 블랙웰의 공식적인 출하 시점 연기 발표였습니다. 아, 블랙을 연기, 그게 컸군요. 네. 이게 단순히 성장률 둔화 우려보다 더 직접적으로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웠고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급락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실제로 그 자료에 따르면 실적 발표 후에 엔비디아 주식의 변동성 지수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고 옵션 거래량이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이건 투자자들 사이의 불안감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한 의견 대립이 얼마나 격렬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블랙웰 출시 지연은 분명히 아쉬운 소식이긴 합니다만 저는 엔비디아의 이런 지속적인 성장이 단순히 운이 좋거나 시장 환경 덕분만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아주 뛰어난 운영 능력 그리고 리스크 관리 능력에 기반한다고 봅니다. 어떤 자료에서는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평가할 때 쓰는 자산 건전성, 에셋 헬스라는 개념을 빌려와서 엔비디아의 재고 관리나 공급망 리스크 관리 능력을 아주 흥미롭게 분석하고 있더라고요. 아, 자산 건전성이요? 재밌는 개념이네요. 네, 과거에 그 암호화폐 채굴 붐이 확 꺼지면서 게이밍 GPU 재고가 엄청나게 늘어서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이 있잖아요, 엔비디아가. 그런데 현재 AI GPU 시장에서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겁니다. H100 같은 최신 AI 칩은 여전히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죠. 없어서 못 파는 수준이니까요. 이는 엔비디아가 수요를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하고 과거와 같은 그런 과도한 재고 축적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증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공급 부족 전성이 항상 긍정적인 신호만은 아닙니다. 그 자료의 분석과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볼 필요도 있는데요. 지속적인 공급 부족은 어쩌면 엔비디아의 생산 능력이나 공급망 관리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 폭증하는 수요를 제때 충족시키지 못해서 경쟁사에게 시장 점유율을 빼앗길 수 있는 그런 기회 상실 리스크를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살려고 했는데 물건이 없네. 그럼 다른 거 사야지.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아, 기회 상실 리스크.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현재 AI GPU에 대한 이 폭발적인 수요가 과연 언제까지 또 어떤 속도로 지속될지는 그 누구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엔비디아의 수요 예측이 크게 빗나거나 아니면 시장 상황이 예상치 못하게 급변할 경우 과거와 같은 재고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수요 예측의 정확성하고 재고 관리 능력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장의 검증을 받아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물론 미래 예측은 항상 어렵죠. 하지만 엔비디아는 TSMC와 같은 핵심 파운드리 파트너와 오랜 기간 동안 구축해온 아주 긴밀한 협력 관계를 통해서 공급망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도 그 자료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생산 능력 부족으로 인한 기회 상실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러한 재고 및 공급망 리스크 관리 능력이 엔비디아 성장의 질이 단순히 양적인 팽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운영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탄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에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인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펀더멘탈을 갖추고 있다는 신뢰를 투자자들에게 주는 것이죠. 단순히 기술만 뛰어난 회사가 아니라 효율적인 리스크 관리 시스템까지 갖춘 아주 성숙한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TSMC와의 긴밀한 협력, 그게 현재로서는 엔비디아 공급망 안정성의 핵심 기반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특정 파운드리 파트너, 특히 대만의 생산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TSMC에 대한 이 높은 의존도는 또 다른 지정학적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 지정학적 리스크요? 대만 문제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만약에 TSMC의 생산에 차질이 생기거나 아니면 가격 정책이 크게 변경되거나 혹은 예기치 못한 국제 정세 변화로 대만 해협의 긴장이 확 고조될 경우 이건 엔비디아의 생산과 수익성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다른 파운드리와의 협력을 강화한다든지 하는 식으로요. 현재의 리스크 관리 능력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외부 충격까지 완벽하게 방어해 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리스크와 기회는 잠시 후에 더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요. 우선 향후 실적 전망과 투자자들의 기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자료를 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엔비디아 경영진은 종종 시장의 컨센서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자체 실적 가이던스를 제시해서 시장을 깜짝 놀라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시장의 눈높이 자체를 자신들의 수준으로 확 끌어올리는 그런 경향을 보여왔다는 거죠. 가이던스를 아주 높게 부른다는 거군요. 네, 예를 들어서 과거에 2025년 3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200억 달러로 제시했을 때 이게 당시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예상치가 약 170억 달러 정도였는데 이걸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건 엔비디아가 현재 AI 반도체 수요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시장 참여자들보다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자 또 투자자들에게는 아주 강력한 신뢰의 시그널로 작용합니다. 우리가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회사가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그런 높은 가이던스를 제시하는 것, 분명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이제는 이게 양날의 검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자자들의 기대치가 이미 비현실적일 정도로 높아진 상황에서는요, 실제 실적이 회사가 제시한 그 높은 가이던스를 아주 약간이라도 밑돌 경우 시장은 이걸 매우 큰 실망으로 받아들여서 매물이 막 쏟아지면서 주가에 엄청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아,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조금만 못 미쳐도 실망이 크다는 거군요. 그렇죠. 과거에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는 게 아주 긍정적인 촉매였지만 이제는 엔비디아가 스스로 제시한 그 높은 가이던스를 달성하는지 못하는지 이 여부가 실적 발표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평가 촉도가 되어버린 셈입니다. 기대치를 충족시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계속해서 기대치를 뛰어넘어야 한다는 그런 압박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기대치가 높아진 만큼 앞으로의 실적 발표에서는 더욱 면밀하게 살펴봐야 할 핵심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다른 자료에서 제시된 체크리스트를 좀 참고해보면요. 첫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회사가 지난 2분기 실적 발표 때 제시했던 3분기 매출 가이던스, 아까 325억 달러 전망이라고 했죠. 이걸 실제로 달성했는지, 그리고 4분기 및 내년에 대한 새로운 가이던스는 또 어떻게 제시하는지, 이게 가장 중요할 겁니다. 그렇죠. 가이던스 달성 여부가 이제는 기본 중에 기본이 된 거죠. 네. 그리고 둘째로 그 자료에서 강조하듯이
70%를 넘나드는 이 경이적인 매출 총이익률이 계속 유지되거나 혹은 더 개선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게 엔비디아의 가격 결정력과 수익성 추세를 가늠하는 핵심 지표니까요. 셋째로는 최근에 발표됐던 1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 진행 상황 같은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업데이트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들과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부분이니까요. 네, 그 세 가지 핵심 포인트 아주 중요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그 자료에서는 투자자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추가적인 분석 사항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넷째는 그 압도적인 데이터 센터 부문의 성과, 그 이면에 있는 다른 사업 부문들, 그러니까 게이밍, 프로페셔널 비주얼라이제이션, 오토모티브 부문의 성장세는 어떤지 좀 균형 있게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특정 부문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줄이고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려는 노력이 과연 성과를 내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특히 아까 언급되었던 차세대 주력 칩인 블랙웰 플랫폼의 구체적인 출시 일정, 그리고 초기 고객들의 반응에 대한 경영진의 상세한 코멘트가 만약 나온다면 이건 엔비디아의 향후 몇 년간의 성장 동력을 가늠하는데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아, 블랙웰에 대한 코멘트가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다섯째로는 TSMC 등 핵심 파트너와의 공급망 안정성 유지 여부 및 생산 병목 현상 해소 노력에 대한 업데이트, 그리고 또 하나 미국의 대중국 AI 칩 수출 규제 강화와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경영진의 인식과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단순한 매출이나 이익 숫자 너머에 있는 엔비디아의 진짜 경쟁력과 잠재적 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입니다. 와, 정말 다각도로 분석해야 할 점들이 많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엔비디아의 장기적인 리스크와 성장 기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겠습니다. 어떤 자료를 보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엔비디아 앞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성장 기회가 펼쳐져 있다고 분석합니다. 왜냐하면 AI 기술 자체가 이제 막 본격적으로 개화하는 단계에 있고 현재 주목받는 대규모 언어 모델 LLM을 넘어서서 자율주행, 로봇공학, 신약 개발을 포함한 헬스케어, 바이오테크놀로지 등등 거의 모든 산업 분야로 AI의 적용이 확산될 것이기 때문이죠. 엔비디아의 GPU는 이런 다양한 종류의 AI 모델을 학습시키고 또 실제로 운영, 즉 추론하는 데 필수적인 핵심 부품, 말 그대로 AI 시대의 원유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그 수요가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전망입니다. 네, AI 산업 자체의 그 거대한 성장 잠재력에는 저도 이견이 없습니다. 정말 무궁무진하죠. 하지만 늘 그렇듯이 장밋빛 미래만 펼쳐져 있는 것은 아니죠. 그 자료에서 명확하게 지적하는 장기적인 리스크 요인들 역시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로서는 가장 크고 직접적인 리스크는 역시 미국 정부의 대중국 첨단 AI 칩 수출 규제입니다. 아, 중국 규제 문제. 이게 계속 발목을 잡네요. 네, 이게 상당히 큽니다. 중국은 과거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매우 중요한 시장이었어요. 하지만 규제가 점점 강화되면서 H백 같은 최첨단 칩의 수출이 막혔고, 그래서 성능을 좀 낮춘 A800, H800 같은 우회용 칩을 개발했지만 이것마저도 추가적인 규제 가능성 때문에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이는 엔비디아의 장기적인 매출 성장 잠재력을 명백하게 제한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요인입니다. 중국 시장 리스크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래도 엔비디아는 다른 지역에서의 성장을 통해서 이걸 상쇄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AI 산업의 전반적인 성장 외에도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기회도 많다고 봅니다. 그 자료에 따르면 특히 로봇공학 분야는 엔비디아의 제슨, 이게 엣지 디바이스용 소형 AI 컴퓨팅 보드거든요. 이걸 기반으로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옴니버스 플랫폼을 통해서 현실 세계의 사물이나 환경을 가상 공간에 똑같이 복제하는 디지털 트윈 기술하고 산업용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는 시도도 주목할 만합니다. 옴니버스, 디지털 트윈. 네, 그것도 많이 이야기 나오죠. 네. 예를 들어서 공장 전체나 물류 시스템, 심지어 도시 전체를 가상 공간에 그대로 구축해서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막 돌려보고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이 디지털 트윈 기술은 앞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막대한 투자를 유발할 것이고, 이건 또 엔비디아에게 새로운 데이터 센터 및 전문가용 시각화 솔루션 수요를 창출할 것입니다. 새로운 시장 개척 노력, 분명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네, 저도 동의해요.
하지만 거시경제 환경 변화 역시 장기적인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그 자료는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서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현실화되거나 높은 금리 환경이 계속 지속될 경우 기업들의 IT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AI 인프라 구축에는 정말 막대한 자본 투자가 필요한데 자금 조달 비용이 높아지거나 기업들의 전반적인 투자가 줄어들면 엔비디아의 그 비싼 GPU에 대한 수요 증가세가 예상보다 둔화될 수 있습니다. AI로의 전환이 장기적으로는 필수적인 투자라고 하더라도 당장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 기업들은 투자 속도를 조절할 수밖에 없거든요. 거시경제 변수는 모든 기업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니까 엔비디아만의 특별한 문제는 아닐 겁니다. 오히려 저는 엔비디아가 가진 그 강력한 기술적 해자, 모트 덕분에 상대적으로 이런 외부 환경 변화를 더 잘 방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자료는 엔비디아의 가장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장기적 자산으로 역시 그 독점적인 쿠다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만들어내는 매우 높은 전환 비용, 스위칭 코스트를 꼽습니다. 이미 수많은 기업과 연구기관들이 쿠다를 기반으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AI 모델과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놓았는데 이것을 다른 경쟁 플랫폼으로 옮기는 것은 기술적으로도 매우 어렵고 엄청난 비용이 드는 작업이거든요. AI 산업이 발전하고 쿠다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이 더욱 많아질수록 엔비디아 플랫폼의 가치는 더욱 커지고 경쟁사들이 쉽게 넘볼 수 있는 독점적 지위는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쿠다 생태계가 현재 가장 강력한 해자인 것은 분명합니다. 네, 그건 사실이죠. 하지만 이게 영원히 깨지지 않을 철옹성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경쟁 구도의 심화 역시 현실적인 위협입니다. 그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엔비디아의 가장 큰 고객 그룹인 주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들, 예를 들어 구글, TPU, 아마존, 트레니움, 인프렌치아, 마이크로소프트, 에티아나 등등. 이 회사들은 비용 효율성을 높이고 특정 공급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자체적인 맞춤형 AI 칩 개발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 맞아요. 자체 칩 개발 경쟁도 치열하죠. 네, 이 칩들의 성능이 계속 향상된다면 잠재적으로 엔비디아의 가장 큰 고객 일부를 잃을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전통적인 경쟁사인 AMD는 MI300X와 같은 매우 경쟁력 있는 AI 칩을 출시하면서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데이터 센터 시장 점유율 확대를 아주 공격적으로 노리고 있습니다. 인텔 역시 가우디 칩 등을 통해서 이 시장에 계속 도전장을 내밀고 있고요. 엔비디아의 쿠다 생태계가 아무리 강력하다고 해도 이러한 강력한 경쟁자들의 끊임없는 도전과 핵심 고객사들의 자체 칩 개발 움직임을 계속 주시해야 합니다. 독점적 지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지속적인 기술 혁신은 기본이고 가격 정책의 유연성이나 고객과의 관계 관리 같은 다각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혁명의 정말 가장 선두에 서 있는 기업이죠. 엔비디아에 대해 정말 다양한 각도에서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AI 컴퓨팅 분야의 선두 기업이라는 그 자신감 넘치는 공식 정의와 세상의 복잡한 문제 해결이라는 아주 야심찬 비전에서부터 출발했었죠. GPU 하드웨어와 쿠다라는 강력한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결합한 독특한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특히 데이터 센터 시장을 중심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이뤄낸 과정도 상세히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최근 실적 발표에서는 역대급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긍정적인 소식에도 불구하고 성장률 둔화 우려와 또 차세대 칩 블랙웰 출시 지연이라는 악재가 겹치면서 시장의 상당한 변동성을 야기하는 모습도 확인했습니다. 맞습니다. 단순히 재무제표상의 숫자를 넘어서 엔비디아의 그 눈부신 성공 이면에는 수요 예측 및 재고 관리, 그리고 TSMC와의 협력을 통한 공급망 운영과 같은 뛰어난 리스크 관리 능력이 중요하다는 점도 짚어봤습니다. 또한 회사가 제시하는 높은 실적 가이던스와 또 이를 넘어서야 한다는 시장의 그 엄청난 기대치 사이의 미묘하고도 아슬아슬한 관계, 그리고 향후 실적 발표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적인 관전 포인트들도 구체적으로 논의했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미국의 대중국 규제의 강화, 예측 불가능한 거시경제 변수, 그리고 갈수록 치열해지는 경쟁 환경이라는 만만치 않은 리스크 요인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AI 산업 자체의 그 무한한 성장 잠재력, 로보틱스나 디지털 트윈과 같은 새로운 시장 개척 기회,
그리고 무엇보다 강력한 쿠다 생태계라는 독점적인 해자가 엔비디아의 미래를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엔비디아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고성능 반도체 설계 회사가 아니라 뭐랄까 미래 사회의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고 AI라는 새로운 시대를 정의하는 플랫폼 기업으로서 그 가치를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우리가 계속 주목하고 분석해야 할 요소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오늘 저희의 이야기를 통해 청취자 여러분도 충분히 느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추천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결정은 청취자 본인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 컨텐츠는 AI가 생성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며 제공되는 정보의 완전성이나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보 해석 및 활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